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QA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번 numerical reasoning이 그 여러 개의 태스크 중 하나로 있었는데, 그 관련된 논문들을 좀 더 찾아보고 싶어서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그 numerical reasoning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발표할 페이퍼는 이렇게 3개이고, 위에가 쭉 한 번씩 참조한 논문들인데,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QA넷 보면은, 아이클리어 2018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다양한 QA 태스크에서 되게 좋은 성능을 당시에 보여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봤는데, 더하기나 빼기를 도중에 해야지 답을 구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데, 이제 이 드롭 데이터 안에서 자체 베이스라인으로 NAQA넷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QA넷이랑 완전히 똑같은데, 이제 그 숫자를 좀 잘 다룰 수 있게 만든 베이스라인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말할 논문들 앞에 2개가 이제 보면 2019년도에 나온 논문들인데, 그 같은 2019년도에 나온 드랍의 NAQA넷을 좀 더 발전시킨 형태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할 논문은 Giving Bert a Calculator, Finding Operations and Arguments with Reading Comprehension이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EMNLP 2019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시에 스쿼드 2.0도 나오고 이제 다양한 QA 셋에서 QA 모델들이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드롭이라는 데이터가 2019년도에 새로 나오고 나서 이 numerical reasoning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drop 데이터셋은 계속 말하고 있지만 quantitative reasoning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 구조를 이제 바꿔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그 NAQAnet 같은 경우에는 executor라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하고 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쭉 있으면, 이제 식을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지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와야 될지 스팬을 골라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정하고, 어떤 숫자가 와야 될지 정해가지고 식을 구성해서 그거를 execute 하면 정답이 나와서 그걸 정답이라고 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뭐를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부적으로는 그 숫자가 필요하지만 결국 정답은 텍스트 스팬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텍스트 스팬을 또 예측할 수 있는 그 별도의 또 엑세큐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고 그거를 하나씩 채워놓고 그 어떤 게 답인지 맞추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걔랑 NAQNet이랑 QA넷이랑 이 논문이랑 거의 동일한데 이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어,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end-to-end가 되게 포멀한 포맷인데, 사이에 그 숫자 연산을 explicit하게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계산기가 되겠죠. 계산기를 써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end-to-end로 진행하면은 성능이 좋지 않다. 이 numerical reasoning 분야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AQNet을 어떻게 그러니까 드롭에서 NAQNet보다 어떻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지 고민하다가 이제 해당 저자들은 몇 개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드롭에 있는 예시 중 하나인데, 차이니스가 유러피언보다 얼마나 더 뭐가 많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텍스트 스팬과 이 텍스트 스팬을 보고서 이거를 디퍼런스를 구하는 프로그램에다 넣어가지고 그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뭐 NAQNet은 잘 못해가지고 이런 답을 냈는데, 그 해당 이제 이 모델은 의도한 대로 차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나이브한 방법 중 하나는 뭘 거냐면, 이게 저번에 말한 지난주에 말한 그 Hard EM Approach 논문이랑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얘가 전에 나와서 좀 더 성능이 안 좋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후보군으로 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recursively searching하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야지 이제 drop에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이제 저자들이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가지고 derivation을 따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종의 literal로 들어올 수 있는 건 뭐 이렇게 0에서 9 사이 숫자와 yes, no, unknown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얘가 얼마를 찾냐 하면 딱 4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자들이 이제 컨트리뷰션을 한 거는 예를 들어서 difference 100이라는 연산을 새로 넣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두 개 차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구해가지고 100으로부터 그거를 뺀 숫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콕에서 살지 않는 사람의 수를 물어보면은 방콕에서 사는 사람의 수가 텍스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12.6을 가져와가지고 100에서 빼서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에 NAQNet에는 안 들어있어서 뭐 새로 추가한 예시이고, 마찬가지로 썸은 뭐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뭐 썸이랑 diff, mult이랑 div 이렇게 4개가 제일 기본적인 사칭 연산일 텐데,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 독특한 게 drop에서는 multiplication이랑 division을 해야 하는 그런 데이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주로 썸이랑 diff에 치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새로 추가한 게 merge랑 sum3라는 이렇게 두 개를 또 새로 추가했는데, 이제 merge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스팬을 둘이 붙이는 거고, sum3는 이게 일종의 컴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두 개를 더하고서 하나를 더 더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기존에는 두 개 더하기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하나 더 되게 이렇게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기존의 NAQNet이 했던 방법이랑 동일한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시작과 끝 위치에 대한 토큰을 인코더로부터 구하면은 별도의 이런 derivation들, 예를 들어서 MLP를 통과시키고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스코어로 텍스트 스팬을 구하기 위한 스코어로 사용한다든지, sum3 같은 경우에는 이 HD0가 뭐냐면 첫 번째 sum에서 이미 구해진 representation인데 그걸 세 번째 더할 요소인 이제 HK를 가져와가지고 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헤드를 여러 개 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시키는 과정은 되게 복습하기 좋은 그거일 것 같은데, 이제 hard EM approach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제일 정답이 될 것 같은 거를 훈련 도중에 선택을 하고, 그거를 선택적으로 이제 그 로스를 줄이는 식으로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나온 논문이라서 일단 캔디데이트로 올 수 있는 D스타를 모두 구한 뒤에 그거 전체를 다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maximum margin likelihood에서 MML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제 당연히 두 개의 토큰을, 이제 i랑 j 두 개의 토큰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후보군이 그 가능한 스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너무 이게 커져 버리니까 심지어 3개를 해야 되면 3승이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제 구현상 in practice 128개의 후보군으로 좁혀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8개로 하면은 처음에 랜덤일 텐데, 만약에 처음에 128개 안 속하면은 이게 끝까지 후보에 들 수 없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하나 내놓은 좀 인터레스팅 했던 점이, 첫 번째 에포크를 끝나고 이런 프루닝 과정을 거치게 됐을 때 80에서 90%의 리콜을 기록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걱정은 실질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NAQNet에다가 이 연산 3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 성능을 말하는 것도 베이직에다가 플러스 diff 100, sum3, merge를 한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NAQNet이랑 RBasic을 따로 구분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리는 걸 까먹었는데, 얘는 버트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페이퍼에 나오는 모든 인코더는 버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냥 베이직만 봐도 좀 더 성능이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다가 이제 추가적인 이 연산들을 넣고 하나 비슷한 데이터인데 코QA라는 이제 수학 계산을 자연어로 풀어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걔를 추가적으로 학습시켰을 때 성능이 제일 잘 나온다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논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같은 EMNLP 2019에 나온 넘넷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with Numerical Reasoning입니다. 이 논문을 읽고 첫 번째로 제일 들었던 생각은 이게 같은 EMNLP 페이퍼에 어쨌건 간에 비슷한 주제로 나온 건데 약간 다른 분야를 건드려가지고 드랍에서 성능 개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디한 연구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얘기로 numerical reasoning이 되게 중요한데 잘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왜냐면은 이게 스쿼드 같은 데이터랑 어쨌건 간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좀 연구가 돼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컨트리뷰션으로 처음에 딱 내지르고 시작한 게 이 페이퍼가 첫 번째로 numerical reasoning은 좀 explicitly 하게 처리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 뒤에서 설명드릴 세 번째 페이퍼는 메인 컨트리뷰션이 explicitly 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첫 번째 페이퍼에서는 이 세 가지를 추가한 게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했다면 해당 저자들은 약간 다른 이제 또 측면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요소가 결여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numerical comparison이고 두 번째가 numerical condition입니다. 근데 이게 뭔지 정의를 보기보단 예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drop 데이터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들어갔던 필드 골 중에 두 번째로 길이가 길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여기 딱 그 두 번째로 긴 거 뒤에 얘가 두 번째로 긴 거예요 이렇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 31, 36, 22, 47, 49 다섯 개를 추출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소팅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게 제일 길고 어떤 게 두 번째로 길고 또 쭉쭉쭉 가서 어떤 게 제일 짧은 건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49 다음에 47이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부재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erical condition인데 여기서 질문을 보면 How many age groups made up more than 7% of the population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 이제 정확히 7이라는 스팬이 여기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을 쭉 보면서 1대1로 어떤 게 7보다 큰지 개수를 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5개가 나올 텐데 이것 마찬가지로 모델 내부적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알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저자들이 이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 구조는 크게 인코딩이랑 리즈닝 모듈 그리고 프리딕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NAQANet이 같은 해에 나오고 어떤 걸 개선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차이가 뭔지 이게 딱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NAQANet 같은 경우에는 이 인코딩 모듈과 프리딕션 모듈이 있고 이제 리즈닝 모듈이 없는 건데 이거 하나를 추가적으로 넣은 게 이제 해당 저자들이 컨트리뷰트 했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릴 인코딩 모듈이랑 프리딕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도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NAQANet과 아예 똑같은 거를 가져와서 쓰거나 약간만 바꿨기 때문에 이 디테일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 그 페이퍼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면 먼저 인코더를 통과해가지고 인베딩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representation을. 그리고 패시지와 이 쿼리 사이에 어텐션을 이렇게 거는 페이퍼는 뭐 예전에 바이데프도 그렇고 예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인코딩 모듈이 크게 두 개의 모듈로 또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쿼리 먼저 따로 처리하고 패시지 먼저 따로 처리하고 이 패시지에서 쿼리를 고려한 거 쿼리에서 패시지를 고려한 거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베딩을 얻게 되면은 이제 리즈닝 모듈로 가게 되는데요. 이 리즈닝 모듈에 이름도 따로 붙여줘가지고 numGNN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얘는 뭐냐면 GNN입니다. 아마 정윤님께서 좋아하실 내용이실 것 같은데 GNN을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이거를 좀
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heterogeneous directed graph를 빌드하게 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서는 512차원이었으면 여기서 128로 줄이기 위해서 linear layer가 512 by 128 통과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128차원짜리 벡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스닝 스텝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게 원합일지, 3합일지 뭐 이런 분석도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 GNN에서 사용하는 그런 리즈닝 학습 방법, 그 메시지 프로파게이션을 통한 학습 방법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얘가 뭐를 모델링 하는 건지 좀 보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앞서서 해당 논문은 그 대소관계 비교 내지는 대소관계 추론 뭐 이런 거를 메인 포커스로 다뤘다고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퀘스천에 5라는 숫자가 있고 패시지에 2랑 6이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5랑 2랑 6만 별도적으로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6, 5, 2 이런 식으로 노드를 구성한 뒤에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개입니다. 크다 또는 같거나 작다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을 해서 directed graph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냥 글만 봤을 때는 그 랭귀지 모델은 5랑 2랑 6 사이의 대소관계에 대한 모델링이 없기 때문에 그 대소관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을 텐데 별도의 리즈닝 모듈로 이런 처리를 해주고 나서는 이 대소관계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되고 이걸 다시 끼워 넣어 가지고 프리딕션을 하자. 이게 메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U가 뭐냐면 이 I는 뭐 선형대수에서 공부하는 그 행렬 딱 내가 추출하려는 것만 1로 해놓은 그 행렬이고 이걸 통해서 그 숫자 요소들만 이렇게 따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GNN을 학습시키게 되고 마지막에 프리딕션 모듈에선 다시 그 숫자 부분만 뽑아가지고 컨캣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은 좀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이 프리딕션 모듈 마저 말씀드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헤드를 둬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선 4개 뒀는데 answer 타입이 패시지일 수 있고 퀘스천일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시지 안에 있는 어떤 스팬이 정답일 수도 있고 퀘스천 안에 있는 어떤 스팬이 정답일 수도 있고 그 카운트를 한 숫자 자체가 정답일 수도 있고 또는 arithmetic expression을 통해서 이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캘큘레이터가 되겠죠. 어떤 식을 구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 이 4개 중 하나가 정답일 수 있다고 딱 말을 하고 4개의 헤드를 각각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이 4개를 각각 구하고 나서 4개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퍼런스 때는 각각 4개를 구하고 그 어떤 타입일지를 별도로 헤드를 둬서 계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패시지 스팬이 제일 높게 나왔으면은 얘가 내놓은 정답을 최종 정답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Extra output layer is also used to predict the probability of the type of each answer.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지 추가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의 타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거나 같거나 작다 이렇게 두 개인데 이제 하나 저도 딱 읽는 순간 들었던 의문이 아니 둘이 서로 여집합 관계인데 이걸 왜 따로 둬야지? 그냥 크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저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제 애초에 그 버트에 나오는 이 숫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 5가 딱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두 노드들이 같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을 텐데 이 여기 있는 5가 예를 들어서 6보다 작다는 게 이 질문을 대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거를 다 연결된 형태로 봐가지고 일종의 멀티합 리즈닝이 되겠죠. 멀티합이 아니라 멀티 리즈닝 과정이 되겠죠. 하여튼 이 별도적으로 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어떤 포텐셜한 앰비규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크다랑 같거나 작다를 다 별도로 둬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GNN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디테일에 대해서도 쭉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게 이 모든 숫자 요소들을 노드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중요한 요소들은 몇 개 결정돼 있을 텐데 사실 다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게 어떤 정도로 중요한지를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스텝 1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Relatedness Measure이라고 해가지고 그 리니어 레이어 하나 통과하고 바이어스 더해줘가지고 얘를 시그모이드에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럼 시그모이드에 통과하고 나면은 0에서 1 사이 숫자로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 노드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얘가 학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된 알파를 그 이제 얻게 된 노드를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알파를 곱해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V가 안 중요한 노드였으면 이 알파 때문에 값이 작아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중요했으면 이 가중치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중요도를 곱한 다음에 두 번째로 행하게 되는 스텝이 뭐냐면 메시지 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GNN에서 이게 만약에 K를 1로 두게 되면은 그 바로 네이버에 있는 노드들로부터 여기 보시면 시그마 밑에 네이버 표시가 있죠. 이 i번째 노드의 네이버들로부터 프로파게이트를 받게 되고 임베딩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얘는 약간 그 레스넷이랑 되게 비슷한데 원래 갖고 있던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구한 v 틸다에다가 원래 v를 또 새로운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켜 줘가지고 둘을 더하게 됩니다. 레스넷이랑 같은 이치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렐루에 통과시켜 주게 되면은 저희가 최종적인 v 그 노드 임베딩을 얻게 됩니다. 이제 결과를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을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는데 세멘틱 파싱은 좀 옛날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트래디셔널 MRC는 뭐냐면 이 numerical reasoning을 위해서 고안된 구조가 아니라 스쿼드 같은 좀 더 유명했던 그런 전통적인 QA 데이터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numerical MR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NAQAN에 딱 하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적으로 NAQANet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좀 더 개선해가지고 같은데 이제 성능이 좀 더 잘 나온 베이스라인을 잡았습니다. 이 두 개랑 뭐 다른 걸 다 비교해도 제일 좋은 성능을 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게. 제일 좋은 성능을 냈던 그 GNN을 학습할 때 K 하이퍼 파라미터는 3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쭉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 흥미로웠던 게 일단 드롭 같은 경우에는 사실 K가 3이 아니라 2에서 성능은 좀 더 잘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드롭 데이터 자체가 3헙을 통해서 뭔가 구해야 되는 그런 예시가 잘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가 2일 때 제일 잘 되게 했는데 그 저자들이 쭉 본 바로는 3일 때까지 꾸준히 이렇게 스케일이 되는 성능이 다른 상황에서는 그런 걸 관찰을 했다고 하고 이 한 가지가 저는 또 되게 흥미로웠던 건데 그 저번에 정윤님께서 발표하셨을 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 제가 전에 보다가 그 GNN은 너무 많은 K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모든 노드 레프레젠테이션들이 다 이제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수렴해 나가서 성능이 안 좋아진다고 제가 그 스탠포드 강의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고 있어서 그냥 어렴풋이 기억만 났다가 이 페이퍼에서 말해줘가지고 알게 됐는데 K가 4 이상일 때는 intrinsic oversmoothing problem이라는 것 때문에 그 노드들이 다 하나로 수렴해버려서 성능이 오히려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고 이 페이퍼를 보면은 이 문제를 언급한 2018년도 GNN 논문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궁금하면 좀 더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에블레이션 스터디로 저자들이 주장한 것들을 하나씩 뺐을 때 이제 성능이 쭉 어떻게 되는지 쭉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 기존의 NAQANet과 비교했을 때 넘넷이 더 잘 보여준 예시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되게 흥미로웠던 게 자기네들이 잘 안 나온 것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잘 못 봐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얘 자체가 어쨌건 간에 좀 멀티 스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잘 처리하도록 이제 뭔가 고안된 구조라기보다는 이제 대소관계 비교를 위해서 고안됐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스팬이 정답인 거에 대해서 당연히 성능이 잘 안 나왔다고 이제 자백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내놓은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 페이퍼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스팬 뭐 그런 이름을 가진 논문인데 그때도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마지막 논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그냥 보다가 조금 궁금해졌는데, 네네네. 그 앞에 논문이랑 그 두 번째 논문이랑 어쨌든 그 드롭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 거기서 그 데이터셋 자체의 문제 카테고리 분류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그, 드롭 논문을 보시면, 그 어떤 numerical reasoning을 해야 되는지 카테고리가 한 막 9개였나 막 10개였나 이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제일 베이스라인 모델은 이게 문제는 소개했는데 그걸 다 고려하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자들이 각자 하나의 문제를 꼬집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개선시킬까?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연구가 됐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준 그리고 씨? 조금 궁금했던 게, 네네네네. 사실 이 데이터셋 자체는 그 네. 수치가 다 그냥 정말 숫자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만약에 그냥 그런 숫자가 아니고, 네. 그 뭐라 그러지? 영어로 돼 있으면, 아,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 돼 있으면은,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 적용한 그, 게 되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래프가 그 숫자 기반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숫자를 찾아가지고 그 숫자끼리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서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아, 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그 드롭 데이터에 대한 질문은 얘가 크게 그 말씀하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문제 유형으로.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텍스트 스팬이 정답인 경우도 있고, 물론 내부적인 리즈닝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숫자 자체가 정답인 경우도 있고, 숫자를 추출해서 뭔가 계산을 해야 나오는 게 정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시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이 퀘스천에 있는 18 and 24이니까, 이 쿼리에서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대답을 해야 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스팬 자체가 정답이고, 숫자 자체를 대답해야 하는 경우가 뭐 얘도 예시를 들면은 이제 얘가 좋은 예시인데 이 55,893이랑 이 숫자랑 둘이 빼가지고 정답이 7,552이기 때문에 얘는 딱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예시랑 다른 게 얘는 계산을 해야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스팬을 추출해서 구해야 하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모델들이 보면 다 스팬이 아니 그 헤드를 별도로 4개를 다 둬가지고 어떤 게 정답인지를 다 계산하게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혹시 대답이 아, 되셨나요? 네. 그,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데이터셋 자체가 다 그냥 숫자가 아라비안 숫자가 뭐라고 하지? 그냥 네네네네. 그 숫자로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영어로 표현으로 바뀌면 그래도 같은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을지 약간 그게 궁금해져서. 이 모델에 특정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 여기 모델에서는 일단 이 데이터셋에 맞춰서 그냥 이 숫자 그러니까 숫자 그 그래프를 만들 때도 그냥 그 숫자 형태로 있는 애들만 아, 그래프로 뭐지? 그걸 만드는 건지.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트로 하면은 그냥 텍스트로 하기 때문에 뭔가 텍스트가 그대로 되는 게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를 구성할 때는 숫자만 뽑아가지고 한 게 맞는데 이거를 갖고 이제 정답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음. 구했던 이 임베딩에다가 이 노드 임베딩들은 숫자니까 다시 그 부분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끼워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트 임베딩이 쭉 있으면 숫자 부분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시 뽑아 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텍스트 스팬이 왜 되는지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네. 그, 그러니까 누메리컬, 그러니까 대소 관계를 비교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약간 네. 궁금한 게 보여준 예시?
에는 그러니까 퍼센트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퍼센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예시들이 뭔가 되게 네. 적용하기 좋은 예시들 같아 보이는 게 네. 보면은 단위가 일단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예를 네. 들어서 센티미터하고 미터 같은 게 약간 혼재돼서 나오는 패시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는 건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그냥 체리 피킹 하듯이 잘 돼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드롭 데이터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복잡한 경우가 많이 없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게 뭐 딥러닝에 항상 문제지만 뭐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 데이터에서의 분포와 실제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려들이 추가적으로 모델링이 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왜냐면 전에 그거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문장형 문제 풀 때도 그거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더라도 뒤에 나오는 단위가 달라지면 뭔가 그런 대소관계 비교나 그런데 문제가 많아가지고 혹시 여기서 뭐 해결이 된 부분인가 싶어서. 그냥 하나 이제 이건 저자들이 말한 건 아닌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행위 자체를 한 것 자체는 그러니까 사실 크고 작다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도 이렇게 복잡하게 GNN을 끌고 와서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특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숫자랑 되게 다른 건데 저희가 매일 접하는 텍스트에는 숫자가 분명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버트에서 랭귀지 모델링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숫자 자체로서 고려돼야 할 그런 부분들이 부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소관계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버트가 하지 못한 일들을 그 얘네만 추가적으로 이제 학교에 불러서 약간 자습시켜 주듯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재한 부분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논문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논문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마지막 논문입니다. 이 Injecting Numerical Reasoning Skills into Language Models라고 해서 ACL 2020에 소개됐던 논문입니다. 글이 많죠.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 쉽게 말을 하면은 이제 앞에서는 컨트리뷰션으로 그 explicitly 모델링을 했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나온 이 논문에서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런 식으로 별도로 두게 된 모델들은 그 서포트 되지 않는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아까 이제 헤드가 뭐 4개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숫자 그런 사고적 숫자를 이용한 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 4개로 다 커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좀 투머치일 수도 있긴 한데 뭐 미분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적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사실 세상 모든 게 더하기 빼기만으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껏 해봐야 더하기라고 해도 두세 개 더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세 개로 안 된 거를 뭐 네 개로 늘리면 성능이 좋아졌다고 논문을 낼 거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고 있는 의도도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explicitly 하게 하면은 가능한 expression이 이 exponentially grow를 하기 때문에 어떤 arbitrary 상황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ternal symbolic calculator leads to modeling challenges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 예시로 말을 하는 게 그 who threw 45 total yards for touchdowns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이 상황이 45를 누가 던졌다가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던진 걸 다 더해서 45를 구한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을 말해야 되는 뭐 이런 질문 예시에서는 이 심볼릭 캘큘레이터가 잘 할 수 없을 거다 애초에. 왜냐면은 그렇게 explicitly 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internally 전환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잘 못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우리는 end-to-end 패션으로 모든 걸 진행했다 라고 말을 해서 contribution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크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이 numerical reasoning을 pre-training 할 때 좀 잘 할 수 있게 고안을 한 뒤에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제너레이션, 어그멘테이션이 되겠죠. 한 방법을 컨트리뷰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제너레이트한 데이터 카테고리가 크게 두 개인데, 그 두 개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엔투엔드 패션으로 한 게 우리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의 프리트레이닝 그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랭귀지 모델링 자체에 수학적인 요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좀 수학적인 요소를 넣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이런 예시를 만듭니다. 3 더하기 4 더하기 11은 18이다. 이게 되게 어이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버트 자체에서는 이런 더하기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파인튜닝만으로 저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얘도 같이 시키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더하기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될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이런 걸로만 하면은 이 텍스트라는 특성과 이렇게 숫자 식으로만 구성된 거 사이에 디스크리펀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그 사이 단계, 매개 단계가 또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글 포함해가지고 좀 문맥적으로 의미를 추가한 그런 수도 내추럴 랭귀지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이름이 젠버트인데, 이거 사실 여기저기서 되게 소타를 찍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최신 논문 보시면 이름을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구성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 분야가 진짜 요새 많이 인기가 많은 분야 중 하나인데, 프리트레이닝을 추가적으로 하는 걸 continual learning이라고 합니다. continual learning을 이 두 개의 추가적인 데이터로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제일 발생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빨간색 처리를 안 했네. 그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얘네 두 개를 통해서 좀 숫자를 이해하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겠다, 이게 문제였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기존의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 얻게 된 그 약간 언어적인 지식들을 까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랭귀지 모델링 좀 하고, 이거 좀 하고, 이거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멀티태스크 셋업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처음부터 조금씩 진행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언어적 능력도 챙기고 수학적 능력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런 어프로치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글자를 많이 해놨지?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했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젠버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 이렇게 막 자세히 설명을 잘 안 하는데, 보통 논문에서 여기서 좀 자세히 해가지고 그걸 쭉 적어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인데, 하나 흥미로웠던 게 버트를 가지고 인코더, 디코더를 둘 다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디코더 단위야 뭐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해야 하는 추가적인 레이어가 하나 포함되어 있지만, 걔는 뭐 어떻게 했는지 말은 안 했지만 나머지는 다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버트 두 개를 써가지고 둘 다 이니셜라이즈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가 둘 다 같은 웨이트로 이니셜라이즈가 됐으니까 차별점을 둬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서 distinct representation learning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쭉 썼는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 궁금하시면 논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CLS, cep로 구분해놓고 쿼리 먼저 놓고 패스지 놓고 통과시키게 되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버트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흥미로웠던 게, 이제 앞에 그 인코더랑 디코더를 어떻게 구분할까 얘기를 했는데, 그 추가적인 리니어 레이어 하나를 둬가지고 이게 디코더한테 갈 때 한번 버트 인코더랑 차이를 두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나오는 representation이 있을 텐데, 얘를 가지고 이제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extractive QA도 할 수 있고 generative QA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름이 젠버트니까 젠버트의 디코더로 가면은 이제 generate를 하게 되는 거고, 이 question span이랑 context span을 가지고 이 시작과 끝 위치를 예상하게 되면은 그 스쿼드 그냥 일반적으로 하듯이 그 extractive QA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이제 구현상 디테일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 보시면 CLS랑 cep로 돼 있고, 여기는 SOS랑 EOS 토큰을 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GPT에서 썼던 그 이름인데 뭐 이름만 다르고 별로 차이는 없었던 건데,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구현상의 디테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두 개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로 디지 토크나이제이션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막 1809 이런 숫자가 있으면 그 버트 보캐뷸러리를 보면은 막 그렇게 네 자릿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1809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쪼개서 처리를 했더니 잘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랜덤 시프트인데, 이제 앞서 그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중에 이렇게 수식 표현이 그냥 있다고 했는데, 사실 얘는 텍스트랑 비교하면 길이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학습하다가 그 포지셔널 임베딩이 짧은 거에 오버핏 돼버리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을 해가지고, 그 트랜스포머 논문 보시면 알겠지만 사인 웨이브 쓰고 있는데, 사인의 그 진폭 길이를 쭉 늘려줘가지고, 좁혔다 해야 되나? 하여튼 길이를 맞춰줘가지고, 이 길이가 짧은 것도 포지셔널 임베딩은 길게 512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보면 이제 잘 이해가 되시면 논문을 완벽히 이해한 건데, 이 왼쪽 로스 텀이 디코더로 나왔을 때 네거티브 럭 라이클리후드고, 이 오른쪽이 보시면 헤드가 쿼리랑 컨텍스트에 있을 텐데 H가 얘가 뭐냐면 그 extractive QA로 진행했을 때에 대한 로스입니다. 그래서 둘을 선형적으로 더해가지고 둘 다 미니마이즈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인코더도 학습이 되고 디코더도 학습이 된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레이디언트가 extractive일 때는 인코더에만 흐르고, 그러니까 generative일 때는 디코더에 흘러서 이렇게 인코더까지 흐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했더니, 아까 그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안 쓰고 그냥 했더니 성능이 별로 안 좋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타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써가지고 하게 됐는데, 시간이 좀 되는데 제가 딱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이런 템플릿을 써가지고 먼저 이런 표현을 구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pre-defined 돼 있는데, 이거에 맞춰가지고 숫자를 쏙쏙 넣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얘로 프리트레이닝을 했고요. 이제 사실 그 수도 랭귀지 뉴메리컬 데이터가 좀 더 어려울 텐데,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그건 어떻게 구했냐면, 이런 템플릿이 미리 있는데, 이게 뭐냐면 parser 공부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semantic parser 이제 간단한 문장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템플릿 중 뭐 첫 번째를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뭐 Bridget adopted 4 brown dogs 이런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구성하게 된 패시지를 얻을 수 있고요. 이 패시지로부터 이제 얘가 그 템플릿을 얻기 위한 패시지를 얻기 위한 템플릿이고, 퀘스천을 얻기 위한 템플릿인데, 보시게 되면 되게 구조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들을 쭉 얻게 되면은 이 문장에서 거의 복붙은 아닌데 약간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낼 수 있는 경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진 않지만 이 쭉 읽어보시면 적어도 랭귀지를 사용해가지고 numerical reasoning 그 능력은 함양할 수 있을 그런 pre-training 데이터를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지를 구성하기 위한 템플릿은 12가지, 퀘스천을 구성하기 위한 템플릿은 13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써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MLM 로스는 기존에 아시고 있는 MLM 로스이고, 이 ND가 숫자 표현 간단한 그 더하기로만 구성되어 있던, 그리고 TD가 얘네. 그래서 이 세 개를 선형적으로 더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밸리에이션 스터디도 되게 꼼꼼하게 잘해서 놀랐는데, 모든 걸 사용한 세팅에서 성능이 제일 잘 나왔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 하나는 제일 중요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ND를 해가지고 얻게 되는 성능 향상과 TD를 해가지고 얻게 되는 성능 향상을 보면 비슷합니다. 이걸 통해서 근데 저자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둘이 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각각 비슷한 폭으로 증가를 한 거고, 둘이 더했을 때 약간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계산 능력을 전자를 통해서 함양을 할 수 있고, 후자는 그 숫자 계산 능력 어느 정도에다가 그거를 글자로 넘어가기 위한 매개체 역할 어느 정도를 학습해서 이렇게 잘 성능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그 드롭뿐만 아니라 이제 numerical reasoning을 요구하는 데이터에서 일반적으로 로버스트하고 generalize를 잘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좀 길게 했죠.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